오늘의 사연은 세계 식량 안보의 중심인 UN 식량 안보국에서 한 음식에 대한 추적 조사를 하게 된 사연입니다. 2024년 유럽에서만 8,100만 달러 폭증한 이것은 전선과 재난 현장, 난민촌, 의료소까지 점령하였는데요. 과연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영상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마이클 브레너입니다. UN 본부 46층 식량안보국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죠. 매일 아침 커피 한 잔과 함께 전 세계 식량 교역 데이터를 검토하는 게 제 일상입니다. 수많은 숫자들이 스크린을 가득 채우고 그 속에서 세계 식량 안보의 현주소를 읽어내는 것이 제 임무예요. 2024년 12월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동유럽 지역 식품 수입 현황을 살펴보던 중 한 항목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한국 라면 수출 데이터였죠.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유럽 한국 라면 수출액 8,100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49.5% 증가. 이 숫자가 맞나 싶어서 3번이나 다시 확인했어요. 틀림없었습니다. 단순히 큰 숫자가 아니라 그 증가율이 심상치 않았죠. 49.5%라니 이건 보통 유행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수치입니다. 저는 곧바로 지역별 세부 데이터를 뜯어보기 시작했어요. 폴란드 257% 증가, 우크라이나 180% 증가, 독일 95% 증가. 숫자들이 말 그대로 폭발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현상이 유럽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중동 지역 데이터를 열어보니 비슷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레바논, 요르단, 터키. 모두 한국 라면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었어요. 북미도 마찬가지였죠. 캐나다 동부, 미국 동북부 지역에서 특히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5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이런 특이한 패턴을 본 적이 없었어요. 특정 식품이 동시다발적으로, 그것도 이렇게 급격히 여러 대륙에서 소비가 늘어나는 경우는 정말 드물거든요. 동료인 사라가 제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이클, 뭔가 흥미로운 걸 찾았나 봐요? 얼굴에 다 써있네요. 사라, 이것 좀 봐요. 저는 모니터를 돌려서 보여줬어요. 한국 라면 수출 데이터인데 이 증가율이 정상적인가요? 사라는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와, 이건 정말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네요. 단순한 문화적 유행치고는 너무 체계적이고 광범위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K-팝이나 K-드라마 같은 한류 열풍으로 설명하기에는 패턴이 너무 달랐어요. 문화적 유행이라면 도시 지역, 젊은 층 중심으로 확산되어야 하는데 이 데이터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역별 상세 리포트를 요청했고 현지 UN 사무소들로부터 추가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첫 번째 현장 보고서가 들어왔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 사무소에서 온 보고서였어요. 한국 라면의 주요 소비처가 일반 소매점이 아닌 대형 도매업체와 구호단체라는 점이 특이합니다. 개인 소비자보다는 기관 구매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이 내용을 읽는 순간 저는 뭔가 중요한 단서를 잡은 기분이었습니다. 기관 구매라.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소비 트렌드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크라이나 키이우 사무소에서도 비슷한 보고가 왔습니다. 전선 지역 구호 활동에서 한국 라면이 주요 비상식량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조리가 간편하고 영양가가 높아 군부대와 구호단체에서 선호하고 있어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저는 책상을 탁 치며 일어났어요. 이 급증하는 한국 라면 소비의 배경에는 단순한 문화적 선호가 아닌 더 실용적이고 절실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추적에 나섰습니다. 전 세계 분쟁 지역, 재난 지역, 그리고 구호 활동이 활발한 곳들의 식량 공급 현황을 하나하나 조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 라면이 단순한 식품을 넘어서 세계 곳곳의 위기 상황에서 생존과 희망의 상징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상한 숫자들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저는 각 지역 현장팀들과 직접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연결된 곳은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이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요한 뮬러의 목소리는 피로에 젖어 있었습니다. 독일 적십자에서 파견된 그는 2년째 우크라이나에서 구호 활동을 하고 있었죠. 마이클, 정말 좋은 타이밍에 연락했네요. 바로 어제도 한국 라면 1000박스가 도착했거든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1000박스요? 그렇게 많이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요한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여기서는 한국 라면이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생존의 도구죠.
전선 지역에서는 조리 시간이 생명과 직결돼요. 5분 이내로 뜨거운 식사를 만들 수 있다는 건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전쟁터의 현실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포탄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30분씩 요리할 시간은 없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영양가도 뛰어나요. 요한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 팩에 400칼로리가 넘고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서 하루 한 끼로도 충분해요. 우리 구호팀원들도 야전에서는 거의 매일 먹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연결된 곳은 터키 남동부 지진 피해 지역이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의 김미나 의사가 현장 상황을 전해주었어요. 지진 이후 6개월째인데 아직도 임시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한국 라면에 대한 요청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 의사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의외함이 묻어 있었어요. 처음엔 우리도 왜 굳이 한국 라면인지 이해 못했거든요. 하지만 써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물만 있으면 어디서든 조리가 가능하고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어요. 저는 더 구체적인 상황을 알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계신가요? 의료진 야전 베이스에서는 밤늦게 수술하고 나서 간단히 끼니를 때우는 용도로 쓰고 있어요. 환자 가족들이 병원에서 밤새 대기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뜨거운 국물이 주는 위안이 생각보다 커요. 세 번째 보고는 레바논 난민 캠프에서 왔습니다. UNHCR의 압둘 하킴이 전해준 이야기는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시리아 난민 캠프에서 한국 라면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 많아서 종교적 제약이 없거든요. 그리고 조리법이 단순해서 언어가 달라도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압둘의 설명에 따르면 난민 캠프에서는 조리 도구와 연료가 극히 제한적이라고 했습니다. 가스레인지 하나로 20가족이 돌아가며 써야 하는 상황에서 5분이면 완성되는 한국 라면은 정말 효율적이에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든든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 온 보고였습니다. WFP의 현지 담당자인 파티마 오스만이 들려준 이야기였죠. 가뭄으로 인한 식량 위기 상황에서 한국 라면이 구세주 역할을 하고 있어요. 특히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에게는 빠르게 칼로리를 보충할 수 있는 중요한 식품이죠. 파티마는 더 놀라운 사실을 전해주었습니다. 현지에서 자체적으로 한국 라면을 개조해서 먹고 있어요. 야채나 달걀을 추가해서 영양가를 더 높이거나 여러 사람이 나누어 먹을 수 있게 물을 더 많이 넣어서 죽처럼 만들기도 해요. 저는 이런 보고들을 들으면서 한국 라면이 단순한 인스턴트 식품을 넘어서 전 세계 위기 상황에서 생존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결된 곳은 캐나다 동부의 산불 피해 지역이었어요. 현지 응급구조대의 톰 윌슨이 전해준 이야기는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산불 진화 작업은 며칠씩 계속돼요. 그동안 구조대원들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시간이 없거든요. 한국 라면은 빠르게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최적의 식품이에요. 톰은 특히 한국 라면의 휴대성을 강조했습니다. 가볍고 부피가 작아서 헬리콥터로 이동할 때도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영양가는 정말 높죠. 12시간 연속 작업하는 우리에게는 필수품이 되었어요. 이렇게 전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생생한 증언들을 종합하면서 저는 한국 라면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극한 상황에서 생존을 돕는 완벽한 비상식량이었던 것이죠. 현장에서 들려오는 증언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혔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인스턴트 식품이 있는데 왜 하필 한국 라면일까요?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본격적인 성분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UN 식량농업기구의 영양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어요. 시중에 유통되는 주요 한국 라면 브랜드들의 영양 성분표를 하나씩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신라면, 진라면, 너구리, 불닭볶음면. 각각의 데이터를 엑셀 시트에 정리하면서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어요. 평균 칼로리 450kcal, 단백질 9g, 탄수화물 65g, 지방 16g. 이 숫자들을 보는 순간 저는 왜 전 세계 구호 현장에서 한국 라면을 선택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성인 남성의 하루 권장 칼로리가 2,500kcal인데 한 팩으로 약 18%를 충족시킬 수 있거든요. 게다가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비율이 절묘했어요. 동료 영양사인 데이빗 첸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데이빗, 비상 상황에서 필요한 식품 조건이 뭔가요? 데이빗은 즉시 답변했어요. 첫째는 고열량이죠.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평소보다 30% 이상 에너지 소모가 커지거든요. 둘째는 조리 시간이 짧아야 하고 셋째는 보관과 운송이 용이해야 합니다. 저는 한국 라면이 이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더 깊이 파고들어 보니 단순히 영양학적 장점만이 아니었습니다. 국제적 십자의 식품 안전 전문가인 마르타 곤잘레스와 화상회의를 했어요. 그녀는 20년째 재난지역에서 구호식품을 관리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마이클, 한국 라면의 가장 큰 장점은 조리법의 단순함이에요.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누구나 만들 수 있거든요. 마르타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물을 끓이고 면과 분말을 넣는다. 이게 전부예요. 다른 인스턴트 식품들은 대부분 복잡한 조리 과정이 필요하거나 특별한 도구가 있어야 해요. 하지만 한국 라면은 냄비 하나면 충분하죠. 저는 실제로 비교 분석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유럽에서 많이 소비되는 다른 인스턴트 식품들과 한국 라면을 비교해봤어요. 이탈리아 파스타, 독일 인스턴트 수프, 미국 컵라면. 각각의 조리 시간과 필요 도구, 영양가를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어요. 파스타는 조리에 15분이 걸리고 독일 수프는 영양가가 떨어졌으며 미국 컵라면은 나트륨 함량이 너무 높았습니다. 반면 한국 라면은 5분 조리, 균형 잡힌 영양, 적당한 나트륨 수치를 보여주었어요. 더 흥미로운 건 문화적 수용성이었습니다. 종교학 박사인 아미나 하산과 상담을 했을 때 그녀는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었어요. 한국 라면의 대부분은 할랄 인증을 받았고 채식주의자도 먹을 수 있는 옵션이 많아요. 종교나 개인 신념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섭취할 수 있다는 건 구호식품으로서 엄청난 장점이죠. 실제로 중동 지역에서의 급증한 소비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무슬림들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비상식량이었던 거예요. 저는 WHO의 비상식량 가이드라인도 검토해봤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권장되는 식품 조건들을 하나씩 체크해보니 한국 라면은 거의 모든 항목을 통과했어요. 최소 400kcal 이상의 고열량, 10분 이내 조리 가능, 상온에서 2년 이상 보관 가능, 운송 시 파손 위험 낮음, 특별한 조리 도구 불필요, 문화적 거부감 최소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식품공학 전문가인 이정훈 박사와의 인터뷰에서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 라면의 면발은 특별한 제조 공정을 거쳐요. 고온에서 순간 건조시키는 기술 때문에 면이 더 빨리 익고 식감도 좋아지죠. 이게 다른 나라 라면과 차별화되는 핵심 기술입니다. 이 박사는 또 다른 중요한 점을 언급했어요. 한국 라면의 스프는 MSG 대신 천연조미료를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글루탐산나트륨에 민감한 사람들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성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UN 조달부의 제임스 파크와의 대화에서 이 부분이 명확해졌어요. 한국 라면의 팩당 단가는 평균 0.8달러예요. 이걸로 한 사람이 하루 필요 칼로리의 20%를 충족할 수 있다면 구호식품으로서는 정말 경제적이죠. 모든 분석을 마치고 나서 저는 명확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 라면이 전 세계 비상 상황에서 선택받는 이유는 단순히 맛 때문이 아니었어요. 영양학적 완성도, 조리의 간편성, 문화적 포용성, 경제적 효율성이 모두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비상식량을 위해 설계한 것처럼 완벽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빠른 생활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진화한 결과물이었죠. 데이터 분석만으로는 아직 부족했습니다. 저는 직접 현장을 보고 싶었어요. 2024년 말 저는 유럽 출장을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폴란드 바르샤바였어요. 바르샤바 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곧바로 시내 대형마트로 향했습니다. 제 눈을 의심할 수 없었어요. 한국 라면이 전용 코너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신라면, 진라면, 불닭볶음면이 선반 두 줄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현지 매니저인 야쿰 노바크와 대화를 나눴어요. 그는 15년째 이 매장을 관리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한국 라면은 아시아 식품 코너 한 구석에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매주 재고가 떨어져요. 특히 겨울 들어서는 하루에 100박스씩 나가기도 합니다. 야쿰의 설명에 따르면 주요 구매층이 예상과 달랐다고 해요. 처음엔 젊은 대학생들이 주로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중년층, 심지어 노인분들도 많이 사세요. 가족 단위로 한꺼번에 여러 박스씩 사가는 경우도 많고요. 저는 실제 구매 고객들과 인터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마침 한국 라면을 한 상자 사는 50대 여성이 있어서 양해를 구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안나 코발스키라고 해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데 야간 근무할 때 한국 라면은 정말 고마운 존재예요. 안나 씨의 이야기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조금 달랐습니다. 12시간 근무하다 보면 제대로 식사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 라면은 5분이면 뜨거운 식사를 할 수 있잖아요. 게다가 든든해서 몇 시간은 버틸 수 있어요.
그녀는 더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었어요. 다른 인스턴트 음식들은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금방 배가 고파져요. 그런데 한국 라면은 달라요. 국물도 시원하고 면도 쫄깃해서 먹는 재미가 있어요. 다음 날 저는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의 푸제미실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가장 많이 거쳐가는 도시였어요. 난민 지원센터를 방문했을 때 한국 라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걸 봤습니다. 센터 책임자인 마그다 비슈니에프스카가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마이클 씨, 정말 좋은 타이밍에 오셨네요. 바로 어제 한국 라면 2,000박스가 도착했거든요. 마그다는 센터 운영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루에 평균 500명의 난민들이 이곳을 거쳐가요. 대부분 며칠씩 여행에서 지쳐있고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한 상태죠. 한국 라면은 빠르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이에요. 실제로 식당에서 한국 라면을 끓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온 올가라는 여성이 7살 아들과 함께 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처음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어요. 올가가 어눌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아들도 잘 먹어서 다행이에요. 지난 일주일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못했거든요. 그녀의 아들 안토니는 젓가락질이 서투르면서도 신나게 면을 먹고 있었어요. 엄마, 이거 정말 맛있어. 또 먹을 수 있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 라면이 단순한 음식을 넘어서 희망과 위로를 주는 존재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독일 베를린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베를린의 한 대형 슈퍼마켓 체인 매니저인 한스 뮬러와 만났어요. 올해 한국 라면 매출이 전년 대비 95% 증가했어요.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한스는 흥미로운 분석을 해주었어요. 독일 사람들이 한국 라면을 사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편의성, 둘째는 경제성, 셋째는 만족감이죠. 그는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독일 전통 음식들은 조리 시간이 오래 걸려요. 특히 젊은 직장인들에게는 부담이 크죠. 하지만 한국 라면은 빠르면서도 든든해요. 게다가 가격도 합리적이고요. 베를린 시내 한 카페에서 만난 독일 대학생 루카스의 이야기도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공학도인데 밤늦게 과제하다가 출출할 때 한국 라면을 자주 먹어요. 피자나 햄버거보다 훨씬 든든하고 국물까지 마시면 정말 배불러져요. 루카스는 한국 라면의 또 다른 매력을 언급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먹을 때도 좋아요. 한 냄비에 여러 개를 끓여서 나눠 먹으면 더 맛있거든요. 뭔가 공동체 느낌이 들어요. 프랑스 파리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13구 아시아타운의 한 마트 사장인 리 씨를 만났어요. 요즘은 프랑스 사람들이 더 많이 사가요. 특히 야간 근무하는 사람들, 의료진, 경찰관들이 단골이에요. 리 씨의 설명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한국 라면이 빠른 에너지 보충식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해요. 프랑스 사람들은 원래 식사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라면을 선택한다는 건 정말 특별한 일이죠.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체코 프라하였습니다. 현지 구호단체인 희망의 다리 대표 페트라 노바코바와 만났어요. 저희는 홈리스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단체예요. 한국 라면은 정말 고마운 존재죠.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든든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거든요. 페트라는 한국 라면의 사회적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추운 겨울밤, 거리에서 지내는 사람들에게 뜨거운 라면 한 그릇은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의미예요. 따뜻함과 희망을 전달하는 매개체죠. 일주일간의 유럽 출장을 마치면서 저는 한국 라면이 유럽에서 단순한 수입 식품을 넘어서 사회 안전망의 한 부분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8,100만 달러, 49.5% 증가라는 숫자 뒤에는 이런 생생한 현실이 있었던 거예요. 유럽에서 돌아온 후 저는 더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UN 세계식량계획과 국제적십자연맹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 권한을 요청했어요. 구호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식품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싶었거든요. 일주일 후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곧바로 데이터 분석에 착수했어요. 2024년 전 세계 구호 현장에서 사용된 식품 목록을 정리하면서 한국 라면의 위치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전체 구호식품 중 한국 라면이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달했습니다. 쌀, 밀가루, 식용유 다음으로 높은 순위였죠. 더 놀라운 건 이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WFP 본부의 식품 조달 담당자인 마리아 산체스와 화상회의를 가졌어요. 그녀는 30년째 구호식품 조달을 담당해온 전문가였습니다. 마이클, 한국 라면이 구호 현장에서 인기를 끄는 이유는 단순해요. 조달부터 배급까지 모든 과정이 효율적이거든요. 마리아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일반적인 곡물류는 조달해서 현지에 도착하기까지 평균 6개월이 걸려요. 하지만 한국 라면은 완제품이라 2주면 충분해요. 긴급 상황에서는 이 시간 차이가 생명을 좌우하죠. 저는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나요? 크게 3가지 방식이에요. 마리아가 답했습니다. 첫째는 긴급 구호 초기 단계에서 임시 식사 제공, 둘째는 장기 캠프에서 식단 다양화, 셋째는 구호 요원들의 야전 식사죠. 국제적십자연맹의 로지스틱 전문가인 앤드류 톰슨과도 인터뷰를 했어요. 그는 물류 관점에서 한국 라면의 장점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구호식품의 가장 큰 문제는 운송과 보관이에요. 쌀이나 밀가루는 습도와 온도 관리가 까다롭거든요. 하지만 한국 라면은 포장이 견고해서 열악한 환경에서도 품질이 유지돼요. 앤드류는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작년 파키스탄 홍수 때 구호 창고가 침수됐어요. 대부분의 식품이 손상됐는데 한국 라면만 멀쩡했죠. 방수 포장 덕분이었어요. 더 인상 깊었던 건 문화적 수용성에 관한 보고였습니다. UNESCO의 문화다양성 연구원인 파리다 알리와의 대화에서 이 부분이 명확해졌어요. 구호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종교적, 문화적 제약이에요. 특정 종교에서 금기시하는 성분이 들어있거나 조리법이 복잡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파리다는 한국 라면의 독특한 특성을 지적했습니다. 한국 라면은 대부분 할랄 인증을 받았고 힌두교도나 불교도들도 먹을 수 있는 채식 옵션이 많아요. 종교적 제약이 거의 없죠. 실제로 중동 지역에서의 활용 사례가 이를 증명했습니다. 요르단 자타리 난민촌에서 5년째 활동하고 있는 의사 아흐마드 알자라와 통화했어요. 자타리 캠프에는 8만 명의 시리아 난민이 살고 있어요. 대부분 무슬림이죠. 한국 라면은 할랄 인증 때문에 종교적 부담 없이 제공할 수 있어요. 아흐마드 의사는 더 중요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아이들이 특히 좋아해요. 다른 구호식품들은 밋밋한 맛이 많은데 한국 라면은 자극적이면서도 친숙한 맛이거든요. 영양실조로 입맛을 잃은 아이들도 잘 먹어요. 아프리카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남수단 구호 현장의 간호사 그레이스 아킨이 전해준 이야기는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말라리아나 설사병으로 쇠약해진 환자들에게 영양 보충이 필요할 때 한국 라면만큼 좋은 게 없어요. 국물까지 마시면 수분과 전해질 보충이 동시에 돼요. 그레이스는 현지 적응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현지인들이 자체적으로 조리법을 개발했어요. 야채나 콩을 추가해서 영양가를 높이거나 여러 사람이 나눠 먹을 수 있게 끓여서 만들기도 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자연재해 현장에서의 활용이었습니다. 일본 동북부 지진 당시 구호 활동을 했던 적십자 봉사자 다나카 히로시와 이메일을 주고받았어요. 지진 직후 전기와 가스가 끊겼을 때 한국 라면은 정말 소중했어요. 휴대용 가스버너 하나로도 쉽게 조리할 수 있었거든요. 다나카 씨의 증언에 따르면 재해 현장에서는 조리 도구와 연료가 극히 제한적이라고 했습니다. 복잡한 조리 과정이 필요한 음식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한국 라면처럼 단순한 조리법의 식품이 절실하죠. UN 난민기구의 영양 전문가인 소피아 페트로바와의 인터뷰에서도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난민 캠프에서는 영양 불균형이 큰 문제예요. 하지만 한국 라면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서 단일 식품으로도 어느 정도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어요. 소피아는 특히 아동 영양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충분한 칼로리 섭취가 중요해요. 한국 라면 한 팩으로 아동 일일 필요 칼로리의 30%를 충족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확인한 건 환경적 영향이었습니다. 환경공학자인 마크 데이비스와의 상담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구호식품의 포장재 폐기물이 환경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한국 라면 용기는 대부분 재활용 가능한 소재를 사용해요. 환경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죠. 모든 조사를 종합해보니 한국 라면은 단순한 구호식품을 넘어서 인도주의적 가치를 실현하는 도구가 되고 있었습니다. 빠른 조리, 균형 잡힌 영양, 문화적 포용성, 환경 친화성까지 갖춘 완벽한 비상식량이었던 거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현장 활동가들의 증언이었어요. 캄보디아에서 20년째 구호 활동을 하고 있는 프랑스 의사 피에르 듀퐁이 보내온 편지의 한 구절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한국 라면은 우리에게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는 작은 기적이에요. 뜨거운 국물 한 모금이 주는 위로, 쫄깃한 면발이 주는 만족감.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다시 살아갈 힘을 줍니다. 저는 이 모든 증언들을 정리하면서
한국 라면이 전 세계 구호 현장에서 진정한 영웅이 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몇 달간의 조사를 마치고 저는 마침내 종합 보고서를 작성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UN 본부 47층 회의실에서 상급자들에게 발표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한 번 더 검토했어요. 숫자들이 말하는 이야기는 명확했습니다. 2024년 한국 라면의 글로벌 확산은 단순한 음식 트렌드가 아니라 새로운 식량 안보 모델의 등장을 의미했어요. 제가 정리한 핵심 데이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영양학적 완성도 1팩당 평균 450kcal, 단백질 9g, 탄수화물 65g, 조리시간 5분, 팩당 평균 단가 0.8달러, 칼로리당 비용 0.0018달러, 운송비용 톤당 200달러, 할랄 인증 제품 비율 85%, 채식 옵션 비율 60%, 종교적 제약 없는 소비 가능 인구 95%. 이런 수치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 라면이 왜 전 세계적으로 선택받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발표 당일 식량안보국장인 데이빗 존슨을 비롯해 각국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첫 슬라이드를 띄우며 발표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2024년 가장 주목할 만한 식량안보 현상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한국 라면의 글로벌 확산입니다. 청중들의 표정이 약간 의아해 보였어요. 라면이 식량안보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제가 데이터를 하나씩 제시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수출 49.5% 증가, 중동 67% 증가, 아프리카 72% 증가. 이런 동시다발적 증가는 우연이 아닙니다.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군인들이 참호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 모습이었어요. 이 사진에서 보시듯이 한국 라면은 극한 상황에서도 조리 가능한 완벽한 비상식량입니다. 오븐 조리, 고열량, 균형 잡힌 영양.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식품은 많지 않아요. 독일 대표인 헬가 밀러가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서구에도 유사한 인스턴트 식품들이 많지 않나요? 왜 굳이 한국 제품인가요? 저는 이미 준비된 답변을 했어요. 좋은 지적입니다. 제가 비교 분석을 해봤는데요. 스크린에 비교표를 띄웠습니다. 유럽산 인스턴트 수프, 미국산 컵라면, 일본산 우동 등과 한국 라면을 조리시간, 영양가, 보관성, 가격 면에서 비교한 표였어요. 보시다시피 한국 라면은 모든 항목에서 균형 잡힌 성능을 보입니다. 특정 부분에서 최고는 아닐 수 있지만 종합적으로는 가장 우수해요. 프랑스 대표장 피에르 마르탱이 흥미롭게 들었나 봅니다. 문화적 수용성은 어떤가요? 유럽인들이 아시아 음식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까요? 바로 그 점이 한국 라면의 놀라운 특징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답했어요. 한국 라면은 김치나 고추장처럼 강한 향신료를 사용하지 않아요. 오히려 서구인들에게 친숙한 맛이죠. 게다가 개인의 취향에 따라 야채나 달걀을 추가할 수 있어서 다양성도 확보됩니다. 이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국 라면의 사회적 기능입니다.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극한 상황에서 정신적 위로를 제공한다는 점이에요. 레바논 난민 캠프에서 촬영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시리아 난민 가족이 함께 라면을 끓여 먹으며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 가족은 3년째 난민 캠프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저녁 함께 라면을 끓여 먹으며 가족의 유대를 지키고 있어요. 뜨거운 국물 한 그릇이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일본 대표 사토 히로시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상이 지속 가능할까요? 일시적인 현상은 아닐까요? 저는 이미 예상했던 질문이었어요. 장기 전망을 분석해봤는데 오히려 더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 지속되는 지역 분쟁, 도시화로 인한 라이프스타일 변화. 이 모든 요인들이 한국 라면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저는 결론을 제시했어요. 한국 라면은 21세기 식량 안보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빠르고 간편하지만 영양가는 충분하고 문화적 장벽은 낮으면서도 정신적 만족도는 높다. 이런 특성을 가진 식품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것입니다. 식량안보국장 데이빗 존슨이 마무리 발언을 했어요. 마이클, 정말 훌륭한 분석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UN 총회에서 발표해보는 게 어떨까요? 발표를 마치고 나서 저는 한국 라면이 단순한 음식을 넘어서 인류의 식량 안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데이터가 증명한 것은 명확했어요. 한국 라면의 글로벌 확산은 필연적이었고
그 이유는 과학적으로 입증 가능했습니다. 유엔 총회 발표를 앞두고 저는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 라면이 단순한 비상식량을 넘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더 깊이 탐구해보고 싶었어요. 심리학자인 엘레나 로드리게스 박사와 상담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재난심리학 전문가로 20년간 전 세계 재난 현장에서 트라우마 치료를 해온 분이었어요. 마이클 씨, 흥미로운 주제네요. 음식이 인간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복합적이거든요. 엘레나 박사는 컴포트 푸드 개념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람들은 따뜻하고 친숙한 음식을 찾게 돼요. 그런데 한국 라면은 비록 익숙하지 않은 음식이지만 뜨거운 국물과 쫄깃한 식감이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그녀의 설명이 더욱 구체적으로 이어졌어요. 특히 국물 요리는 원시적 안정감을 제공해요. 인류가 불을 발견한 이후 뜨거운 음식은 안전과 문명을 상징했거든요. 한국 라면의 뜨거운 국물은 바로 그런 원초적 안정감을 자극합니다. 저는 실제 현장 사례를 더 수집해보기로 했습니다. IT 지진 당시 구호 활동을 했던 정신과 의사 마크 레비에게 연락했어요. 한국 라면이 환자들에게 미친 영향은 정말 놀라웠어요. 마크가 증언했습니다. PTSD로 식욕을 잃은 환자들도 라면만큼은 잘 먹었거든요. 조리하는 과정 자체가 일종의 치료 효과를 가져다주는 것 같았어요. 마크 의사의 관찰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환자들이 라면을 끓이면서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봤어요. 물이 끓고 면이 익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마음도 차분해지는 것 같았죠. 사회학자인 김민정 교수와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녀는 글로벌 음식 문화를 연구하는 전문가였어요. 한국 라면의 세계적 확산은 단순한 문화 전파가 아니에요. 현대 사회의 필요에 의한 자연스러운 선택이죠. 김 교수는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언급했습니다. 24시간 사회, 1인 가구 증가, 불안정한 경제 상황. 이런 조건들이 한국 라면 같은 간편식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있어요.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죠. 그녀의 분석은 더욱 깊이 있었습니다. 한국 라면은 개인 음식이면서 동시에 공동체 음식이에요. 혼자 먹어도 맛있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나눠 먹으면 더 특별해지죠. 이런 이중성이 현대 사회에 딱 맞아떨어져요. 인류학자 제임스 화이트와의 대화에서도 흥미로운 관점을 얻었습니다. 음식은 문화의 가장 강력한 전달체예요. 한국 라면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정문화도 함께 전파되고 있어요. 제임스는 한국 라면의 문화적 함의를 설명했습니다. 서구의 패스트푸드는 개인주의적이고 효율성만 추구해요. 하지만 한국 라면은 빠르면서도 따뜻함이 있어요. 이런 특성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거죠. 가장 감동적인 증언은 시리아 난민 아흐마드 아라산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독일로 온 지 3년째였어요. 독일에 처음 왔을 때 모든 게 낯설었어요. 음식도, 언어도, 문화도. 그런데 한국 라면만큼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아흐마드의 이야기가 계속되었습니다.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라면을 끓여 먹을 때면 잠시나마 고향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뜨거운 국물을 마시면서 마음도 따뜻해지죠. 그의 8살 딸 파티마도 한마디 보탰어요. 라면은 마법의 음식이에요. 슬플 때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서 저는 한국 라면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영양 공급원이 아니라 희망과 위로를 전달하는 매개체였던 거예요. 우크라이나 키이우의 소아과 의사 옥사나 페트렌코도 비슷한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아이들은 자라야 해요. 하지만 스트레스로 식욕을 잃은 아이들이 많았죠. 그런데 한국 라면은 신기하게도 아이들이 잘 먹어요. 컬러풀한 포장지도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고요. 옥사나 의사는 더 중요한 관찰을 덧붙였습니다. 라면을 끓이는 5분 동안 가족들이 함께 모여 앉아 대화를 나눠요. 이런 일상적인 순간들이 아이들에게는 정상성의 회복을 의미해요. 마지막으로 인터뷰한 사람은 베테랑 전쟁 기자 로버트 스미스였습니다. 그는 30년간 전 세계 분쟁 지역을 취재해온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본 모든 전쟁터에는 한국 라면이 있었어요. 보스니아부터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까지. 어디를 가든 라면 냄새가 나면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로버트의 증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라면 한 그릇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에요. 잠깐의 평화이고 희망이며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순간이죠. 모든 인터뷰를 마치고 저는 한국 라면이 21세기 인류에게 갖는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비상식량을 넘어서 현대 사회의 소통과 치유의 도구가 되고 있었어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인간적 따뜻함을 제공하는 그런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유엔 총회장
193개국 대표들이 모인 이 신성한 공간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간의 조사 결과를 전 세계에 발표하는 순간이었어요. 마이크 앞에 서면서 저는 이 여행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스크린에 떠오른 수상한 숫자 하나에서 시작된 호기심이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보고서가 되었던 거죠.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단순히 한 식품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식량 안보 위기에 대한 새로운 해답입니다. 저는 침착하게 발표를 시작했어요. 각국 대표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끼면서도 이상하게 긴장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한 확신이 있었거든요. 한국 라면. 어떤 분들에게는 단순한 인스턴트 식품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6개월간 추적한 결과 이 작은 면 한 그릇이 전 세계 위기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고 희망을 전달하는 놀라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스크린에 우크라이나 전선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참호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 군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이곳은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입니다. 영하 15도의 추위 속에서도 5분이면 뜨거운 식사를 할 수 있는 한국 라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생존의 도구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시리아 난민 캠프였습니다. 가족들이 둘러앉아 라면을 나누어 먹는 모습이었어요. 이곳은 요단의 자타리 난민 캠프입니다. 8만 명의 시리아 난민들이 살고 있죠. 여기서 한국 라면은 단순한 칼로리 공급원이 아닙니다.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며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달래주는 위로입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대표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존경하는 여러분,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한국 라면의 전 세계 수출은 전년 대비 45% 증가했습니다. 유럽 49.5%, 중동 67%, 아프리카 72%. 이런 동시다발적 증가는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회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브라질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독일 대표는 메모를 열심히 적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 라면은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완벽한 비상식량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븐 조리, 450칼로리 고열량, 균형 잡힌 영양, 2년 장기 보관, 문화적 거부감 최소화. 제가 데이터를 하나씩 제시할 때마다 회장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의아해하던 시선들이 점차 진지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한 톤 낮추었습니다. 한국 라면이 전달하는 것은 칼로리가 아닙니다. 희망입니다. 뜨거운 국물 한 모금이 주는 위로, 함께 나누어 먹는 순간의 유대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해주는 작은 기적. 이것이 한국 라면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캐나다 대표 마가렛 맥도날드가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브레너 분석관님, 이 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시나요?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 지속되는 지역 분쟁, 도시화로 인한 라이프스타일 변화. 이 모든 요인들이 한국 라면과 같은 혁신적 비상식량에 대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것입니다. 일본 대표가 후속 질문을 했어요. 그렇다면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제품을 개발해야 하는 건가요? 좋은 지적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라면의 성공은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정문화가 결합된 결과죠. 이런 문화적 배경까지 복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저는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한국 라면의 글로벌 확산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21세기 식량 안보는 단순히 양적 충족을 넘어서 질적 만족과 문화적 수용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국경과 전선을 넘어 퍼진 그 한 그릇, 한국 라면은 이제 식량 안보의 새로운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인류의 의지이며 서로 다른 문화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증명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193개국 대표들이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연단에서 내려오면서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몇 달 전 스크린에서 발견한 작은 숫자 하나가 이렇게 큰 울림을 만들어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우스가 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브레너 분석관, 정말 놀라운 보고서였어요. 이 내용을 UN 식량 안보 가이드라인에 반영해야겠습니다. 한국 대표 김민수 대사도 저를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한국의 작은 식품이 전 세계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네요. 발표 이후 며칠간 전 세계 언론들이 이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CNN에서는 작은 면발이 만든 큰 변화라는 제목으로, BBC에서는 21세기 식량 안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어요. 더 놀라운 건 현장의 반응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의 요한 뮬러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마이클, 당신의 보고서 덕분에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았어요. 우리는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희망을 전달하고 있었던 거네요. 시리아 난민 아흐마드 알하산도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주어서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가 먹는 라면 한 그릇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 세상의 일부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6개월 후 저는 다시 제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2025년 상반기 데이터가 떠 있었어요. 한국 라면 수출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숫자들을 다르게 보게 되었어요. 각 숫자 뒤에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요. 전선에서 동료들과 나누어 먹는 따뜻한 한 끼, 난민 캠프에서 가족이 함께 모이는 소중한 시간, 재난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찾는 희망의 한 그릇. 제 동료 사라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마이클, 또 흥미로운 패턴을 찾았나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항상 그랬듯이 숫자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찾아내는 사람들이죠. 창밖으로 뉴욕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어딘가에서는 지금도 누군가가 한국 라면을 끓이고 있을 거예요. 어쩌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쩌면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그 작은 면 한 그릇이 전 세계 곳곳에서 만들어내는 기적들을 생각하니 제 가슴이 다시 한번 뜨거워졌습니다. 한국 라면. 그것은 이제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국경과 언어, 문화와 종교를 뛰어넘어 인류를 하나로 묶어주는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었어요. 전선을 넘어, 바다를 건너, 하늘을 날아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 한 그릇의 따뜻함. 그것이 바로 제가 추적한 한국 라면의 진실이었습니다.